KBS 오늘을 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가 열렸습니다. 금방 10시 5분이 됐고요. 11월 6일 목요일 오전 이 시간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경제상식 퀴즈 내드렸었죠. 정답은 김장입니다. 김장. 아마 11월 중순 혹은 11월 말까지 김장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그래도 작년보다는 김장 비용이 좀 떨어졌다라는 소식도 전달을 해드렸고요. 요즘 뭐 가격 내렸다라는 소식 진짜 듣기 힘든데 그래도 김장 비용이라도 좀 내려가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이 또 체감하시는 거는 지역에 따라서 또 방식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평균적으로 그러하다라는 거고요. 아까 저기 5055님이 김장김치에 수육이랑 굴이랑 먹고 싶네요.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저도 그 김장할 때 그 굴 따로 이제 왜 겉절이 한 거랑 요거 수육이랑 같이 먹으면 그 맛이 최고죠. 그리고 1255님이 엄마 김치 먹어왔었는데 올해는 10포기만 해보려고요. 초등 딸들이 김치 만들기 해보고 싶다고 하는데 사 먹는 것도 비싸서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전영숙님, 김장하고 나서 온몸에 파스를 붙이시는 어머니, 올해는 사서 먹자고 했는데 김장을 안 하면 허전하고 서운하시대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저희 어머니도 이제 70 넘으셔서 좀 저희 집에서도 엄청 반대하고 있거든요. 이제는 좀 사서 먹자고. 근데 그렇게 또 항상 힘들어 하시면서도 또 김장을 하시는데 올해도 저도 또 걱정입니다. 예. 그리고 김민정님, 김장할 때 저는 무채, 채칼로 배 썰기 담당입니다. 속맛에는 중요하죠 라고 또 보내주셨고요. 사실 김장 이야기하다 보면 이제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8322님, 저는 보쌈 먹으려고 그만큼만 합니다. 이때 먹는 보쌈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김장 끝내고 나서 먹는 보쌈이 왠지 더 맛있어요. 또 그 현장에서 또 같이 먹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또 주변에 많이 있으니까요. 더 맛있어 보이죠. 또 여러분의 실시간 의견도 계속해서 보내주십시오. 제가 다 읽어드리지 못하더라도 저희가 또 추첨을 통해서도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그리고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 증시 상황 한번 볼까요? 미국 증시 반등에 힘입어서 우리 증시도 크게 반등하면서 출발을 했었는데요. 상승폭을 좀 많이 내줬네요. 현재는 0.43% 오른 4021.7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하락으로 돌아서네요. 0.7% 빠진 895.4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0.6% 약세, SK하이닉스는 2.4% 상승, LG에너지솔루션이 거의 5% 반등하고 있고요. KB금융도 4.3% 정도 강세. 오늘은 금융주가 좀 상대적으로 강하네요. 신한지주도 4.6% 올라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로 한번 볼까요? 1444.9원, 1400 거의 45원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450원대 넘지 않고는 있습니다만 최근에 달러 강세 그리고 원화의 약세 흐름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네요. 코스닥 내에서 2차전지 관련주 흐름은 오늘 어떤가 한번 봐야겠네요. 에코프로가 2.2%, 에코프로 BM이 1.2% 반등 이어가고 있고요. 최근에 2차전지 관련주들이 바닥에서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건지 특히 에너지 저장 장치 ESS의 중요성도 날로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하나하나 배워보실까요? 유안타 증권에서 2차전지 섹터를 담당하고 있는 애널리스트 이안나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에 2차전지 관련주들 주가 반등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죠? 네, 맞습니다. 체감을 좀 하시나요? 주변에서 좀 관심도가 다시 높아져요? 네, 저는 이제 운용사 기관 매니저분들 세미나도 한 네. 2배 이상 많아졌고요. 문제는 저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계신 그 지점 세미나도 너무 많아졌습니다. 요즘에? 네, 그래서 사실 요즘이라고 하는 게 언제부터라고 딱 말씀드리기가 애매하긴 한데 한 2개월 전부터 기관 쪽에서는 세미나 요청이 좀 많이 들어왔었고요. 최근에 이제 지점에서 많아지는 걸로 보아
네. 이제 관심이. 외국인 기관에 이어 지금 개인 수급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는구나. 그러면 또 좋겠네. 2차 전지 흐름이 좋겠구나. 이게 이런 왜냐면 생각을 이제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도 네. 그 2차 전지 주식을 샀다가 아마 전문용어로 물렸다는 분들이 참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거의 2년 동안 힘들었잖아요. 너무 힘들었죠. 섹터 수익률이 근데 사실 제가 올해 6월부터 2차 전지는 비중 확대를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였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3분기 실적 시즌까지만 딱 트레이딩하자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지금 분위기는 너무 긍정적이어서 조금 더 갈 것 같긴 합니다. 근데 6월에 제가 비중 확대를 얘기를 했었던 게 한 2년 가까이를 전 섹터를 쭉 수익률을 나열을 했을 때 2년 동안 섹터 수익률 제일 바닥이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부정적인 이슈들, 그러니까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일단락이 나면 되게 시장에서 이제 긍정적인 부분만 받아들일 때가 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7월쯤에 이제 저희 IRA가 본격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그걸 바닥으로 올라가겠다 해서 이제 비중 확대 말씀을 드렸었고요. 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물리실 수밖에 없죠. 2년 동안 전 섹터에서 계속 흘러내렸으니. 예, 수익률이 거의 바닥이었습니다. 그러다 좀 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한 2년 전, 3년 전에는 산이 굉장히 높았고 네, 그 이후에 아주 깊은 골짜기에 빠져 있다가 최근에 좀 올라오고 있는 2차 전지 분야. 그러면 올해 특히 한 5월 이후로 반등했던 가장 큰 배경은 뭐였어요? 우선 모든 불확실성 제가 봤을 땐 수급이 제일 컸어요. 첫 번째로는 수급이 제일 컸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주식 시장에서는 네, 팔 사람 다 팔았고 맞아요. 이제 또 새롭게 살 사람들이 들어오면 좀 오르기는 하는데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지금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 섹터 수익률의 바닥을 찍은 지가 2년 가까이가 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섹터별로 순환매가 다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제 더 이상 갈 곳은 2차 전지밖에 없었습니다. 안 오른 거 뭐 있나 이렇게 보다 보니까 네. 그러면 그 정도 되면 이제 긍정적인 이제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시장에 다 흡수가 됐고 네. 이제 긍정적인 이슈만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라는 거거든요. 마침 그때 이제는 7월에 IRA 법안 관련해서 이제 OBBBA 법안이 좀 나오면서 2차 전지 쪽에서 가장 우려했었던 AMPC 관련된 FEOC 관련된 이런 정책이 우리 생각보다 긍정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반등이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의 법안,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리고 AMPC는 그로 인해서 주는 이제 일종의 보조금 같은 네, 거, 세액공제. 예, 세액공제. 그러니까 그게 또 실적에 반영이 되면서 시장을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낙관적으로 보게끔 또 시각을 바꾼 거였네요. 네. 그 하나하나 같이 또 이야기를 해볼게요. 최근에 어찌됐든 간에 2차 전지 관련주도 거의 뭐 한 달 사이 막 2배 오른 종목들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많이 이제 주목을 받는 게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아닙니까? 네. 우선 이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개념부터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말 그대로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ESS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냥 건전지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네. 이게 어디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라서 우리가 항상 EV 배터리 하면은 그냥 전기차에 들어가는 뭐 그런 그 전진가 보다라고 네. 생각하는데 전부 다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 거의 모든 게 에너지를 그쵸. 저장하고 자동차 있으니까. 안에 있는 네. 것도 저장을 했다가 이제 시동을 걸면 거기서 쓰는 에너지가 거니까. 나오는 거고 ESS가 이제는 신재생이나 이런 데 원래 더 먼저 쓰였었죠. 왜냐하면 저희 뭐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낮 시간에는 충분히 이제는 빛이 들어오지만 이제 밤 시간에는 빛이 들어오지 못하니까 그럴 때는 이제 저장해놨던 에너지를 꺼내 쓰는 이런 용도로도 쓰이고 그리고 사실 지금 데이터 센터 ESS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아마 이제 뉴스들 보시면 UPS 그리고 기업들 실적 컨퍼런스 콜 들으시면 UPS라는 얘기가 나올 텐데 말 그대로 전력을 조금 효율화시켜서 쓴다. 그러니까 좀 반응 속도가 느린 발전원에 ESS를 달아주면 전력이 부족할 때 급하게 바로 반응을 빠르게 대응을 해서 전력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장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건 이제 비상발전기 쪽 아시는 분들은 이해하시겠습니다만 비상발전기 어디서 전기가 끊기면 디젤 발전기 돌아가야 하는데 그렇죠. 그 사이에 시간이 있잖아요. 예. 근데 데이터 센터 같은 데선 그게 끊기면 안 되니까
큰일 나죠. 배터리로 그게 네. 쭉 전력이 이어지게끔 해주는 그 비상 발전 장치 그 UPS에 이제 네. 배터리가 많이 들어간다라는 거고 우리가 왜 그 국가 데이터 센터 이번에 큰 불이 나서 네. 왜 뭐 정부 24 사이트 다 막 먹통되고 했잖아요. 거기에서도 가장 또 중요했던 게 이 ESS, UPS 이런 거였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또 이번에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그 ESS 에너지 저장 장치는 사실은 우리 주변에 다 있다라는 거고, 근데 이게 AI 시대가 되면서 뭔가 사용 범위, 수요가 훨씬 더 많아진다는 거잖아요. 네. 아 근데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자체가 많아지면 네. 우리 사실 생각해 보면 쓸 수 있는 발전원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ESS도 분명히 필요하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는 지금 OBBBA 법안으로 들어오면서 ITC 30%를 공제를 해주는 게 천연가스도 사실 가능하거든요. 이제는 그러면 천연가스 쪽에 들어가는 ESS는 신재생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ESS 대비 규모가 한 8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증가폭이 크지 않을 수도 있는데 데이터 센터 쪽에서 너무 중요하지만 문제는 지금 현재 천연가스 프로젝트도 미국에서 한 10년간은 인프라 투자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네. 천연가스 프로젝트가 8년이 넘게 걸리고 지금부터 시작을 해도 네. 이미 인프라가 되어 있는 곳은 이제는 UPS용으로만 막아주면 되니까 ESS가 작은 규모가 여러 대가 들어가주면 되는 거고요. 네. 근데 이제 그거 말고 데이터 센터 수요가 확장이 메인 지역뿐만이 아니고 각 주별로도 다 확장이 되고 이거는 중국, 유럽 할 거 없이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적으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기존 인프라 플러스 인프라가 안 되어 있는 곳은 8년에서 6년 이상이 걸려버리잖아요. 신재생도 들어가면. 네. 그럼 여기에 우리는 당장 1년 안에 이걸 맞춰줄 만한 장치가 필요한데 아하. 그럴 때 유용하게 사실 활용이 되고 있는 게 ESS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연가스 동원하는 거 아니면 신재생 에너지 뭐 풍력 아니면은 뭐 태양광 같은 거 까는데도 시간은 오래 걸리니 네. 당장 급한 거 없어? 야 건전지라도 갖다 껴봐 이런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태양광 패널을 급하게 설치를 하고 옥상 같은 데다가 네. 거기에다가 이제는 ESS를 많이 깔아서 우선 당장 1년, 2년 안에 들어오는 데이터 센터 수요들 인프라가 안 되어 있는 곳을 바로 대응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그만큼 에너지 인프라 뭐 원전이 됐든 뭐가 됐든 구축하는 네. 데는 시간은 오래 걸리고 네. 당장 저쪽 AI 수요 때문에 네. 데이터 센터는 더 많이 지어야 하니 네. 그 시간의 간극을 ESS라는 에너지 저장 장치가 좁혀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그 수요가 많이 몰리고 있는 거예요. 그 수요가 가장 많이 몰리고 있고요. 다만 근데 이거 말고도 장기 프로젝트도 들어는 가잖아요. 왜냐하면 네. 저희가 뭐 한 1, 2년 안에 데이터 센터 다 짓고 이제 끝나야 될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네. AI가 점점점 확장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장기 프로젝트는 장기 프로젝트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장기 프로젝트용 수주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장기 프로젝트. 천연가스에 들어가는 아하. ESS라든지 신재생 뭐 태양광이나 풍력 쪽에 들어가는 ESS 수주도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1, 2년 뒤의 수요뿐만 아니라 앞에서 말씀하신 6년, 8년 후의 수요까지도 장기 프로젝트로 지어놓고 네, 맞습니다. 장기 계약을 통해서도 네, 배터리를 또 수급을 받으려는 수요네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글로벌 마켓 인사이트 이런 시장 조사 기관에서 조사한 거 보니까 매년 이 에너지 저장 장치 시장이 20%씩 늘어난다. 10년 뒤에는 우리 돈으로 7,400조. 그러니까 7배 넘게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계속해서 열려 있습니까? 사실 지금 글로벌 ESS 시장을 추정하는 게 천차만별이에요. 왜냐하면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오기가 어려워서 왜냐하면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도 훨씬 더 데이터 센터 수요가 매해 다르게 추정치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계속 추정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어찌됐든 현재까지 이제 추정이니까. 네. 그래서 사실 지금은 애널리스트들도 시장 데이터 안 보고 각자 추정합니다. 그래서 그 편차가 되게 커요. 근데 그래서 가장 저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네. 기업단하고 직접 컨택하는 게 가장
그나마 정확하다. 지금 어느 정도 수요가 나오는지. 아하. 근데 그런 식으로 가늠을 했을 때 10년까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한 5년 정도까지는 매해 최소 20% 이상의 성장이 나오는 건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기업 단으로 갔을 때 저는 너무 놀라웠던 게 네. ESS 쪽은 LFP ESS가 만들어지는 대로, 그러니까 이 LFP뿐만이 아니고 NCA도 상관없고 비싸도 상관없으니까 만들어지는 대로 달라. 그러니까 이 배터리 소재에 네. 따라서 맞습니다. 뭐 중저가형 아니면 네, 이제 맞습니다. 고급형, 고출력형 네. 따지지 않고 달라고요? 네. 거기에 더 놀라운 건 수소 연료 전지까지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수소 연료 전지는 SOFC라고 하는 고체 산화물계로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 요게 지금 우리가 비싸다는 그 고가의 ESS NCA 배터리 네. 대비해서 한 2.5배가 비싸요. 수소 에너지는 아직까지 너무 비싸죠. 그거를 이제 뭐 천연가스에서 개질한다고 해서 거기서 뽑아내는데도 네. 돈이 들어가고 네. 고체 연료 전지를 통해서 수소를 넣어서 그걸로 이제 전기를 만들어내는 것도 네. 돈이 또 많이 들어가고 그런데도 수주가 밀리고 있습니다. 그쪽도. 그거라도 달라. 그러니까 네. 그만큼 지금 에너지가 너무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단기적으로 맞춰줄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죠, 잘. 총동원하는 거네요. 총동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그러니까 늘어나는 주별로 데이터 센터 수요가 늘어나는 것도 늘어나는 건데 데이터 센터, 우리가 기존에 있는 데이터 센터와 AI 데이터 센터는 출력부터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규모가, 전력의 규모가 더 큰 거죠. 왜 그 인간의 뇌가 몸무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2% 안팎인데 에너지는 20% 이상 쓴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데이터 센터도 사실은 전기 먹는 하마인데 근데 그게 아니라 AI로는 훨씬 더 많이 연산을 해야 되고 맞습니다. 뭐 GPU를 비롯해서 몇 배의 전력을 더 잡아먹으니까 그거를 바칠 수 있는 에너지 원도 빨리빨리 찾아내야 되고 있는 대로 다 달라고 동원하는 거고. 그래서 왜 빅테크 CEO들이 인터뷰하는 거 보면 지금 뭐가 제일 걱정입니까? 라고 하면 AI 뭐 LLM 기술이 아니라 전력입니다. 맞아요.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게 일단은 이 배터리 쪽으로도 당장의 수요, 중장기적인 수요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고 최소한 이게 한 6년 이상, 8년 가까이도 이어질 거라고 보시는 네, 거고요. 저는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LFP라고 하는 리튬 인산철, NCA 이른바 이제 3원계라고 하는 고출력 배터리 가리지 않고 데이터 센터 쪽에서 이제 달라라고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존의 전기차 배터리랑 그래도 ESS 쪽으로 규모가 크게 들어가는 거랑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 차이점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거는 중요한 부분은 이제는 가격이 됐죠. ESS도 사실은 가격이긴 합니다. 그러면 그렇지만 EV 같은 경우에는 가격 어느 정도는 뭐 원자재 가격이 올라갔다. 그러면은 그 부분을 좀 맞춰서 가격을 맞춰주고 당장 이제 전기차를 생산하는데 필요하도록 이렇게 가능하긴 해요. 그래서 이것도 마진이 사실은 이익률 자체가 그렇게 높아지진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Q보다는 그래도 P를 통해서 이제 가격을 통해서 마진을 받는 부분이 조금 아직까지는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매출 규모보다는 예. 영업이익으로 따졌을 때 마진이 예. 훨씬 더 좋아진다는 의미예요? 그렇죠. 근데 사실 지금까지 봤을 때 뭐 ESS가 그럼 Q가 뭐가 크냐 공급의 양, 그러니까 가격보다는 Q가 이제 큰 게 ESS 시장인 건데 여기서 말하는 Q는 이제 퀀티티, 네 맞습니다. 매출. 공급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렴한데 많이 들어가서 규모가 커서 매출이 커지는. 뭐 그런데 지금까지는 맨날 EV 얘기만 하다가 전기차. 그렇죠. 근데 EV도 가격 얘기하지 않지 않았느냐. 이제 결국에는 가동률, 이제 공급량을 가지고 판매량을 가지고 많이 얘기하지 않았느냐. 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물론 유사해졌지만 이 두 가지만 놓고 보면은 상당히 이제 Q 부분에 영향이 큰 게 ESS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진이 훨씬 좋아요? ESS요? 네. 아니요. 그래서 우선은 양으로 승부하는. 네, 맞습니다. 규모가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 번에 차 한 대에 들어가는 사이즈랑 데이터 센터 한 큰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사이즈 자체는 차이가 좀 클 수밖에 없는데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크죠. 그렇죠. 근데 ESS 쪽에 있는 수주를 주는 쪽은 대부분 디벨로퍼들이잖아요. 그들은 당장 이게 판매가 되는 게 아니고 약간 오랜 기간 운영을 하면서 배당을 받는 느낌이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저렴하고 규모 크게 들어가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보다는 안정성 그리고 저렴함 약간 이런 쪽에 포인트가 있다 보니까 마진 자체를 크게 보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왜 데이터 센터도 일종의 부동산 임대업이더라고요. 맞습니다. 크게 네. 빌딩 지어놓고 그 네. 안에 그 임차인들 구하듯이 네. 크게 데이터 센터 지어놓고 그 안에 네. 들어와서 혹은 거기서 생성하는 뭐 데이터 센터 활용을 하시라, 이용을 하시라 대신에 돈 내고. 근데 그거를 이제 지어놓는 그 디벨로퍼라고 하는 게 이제 부동산 개발업자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우선은 안정적으로 크게 지어놓는 게 우선이다. 그래서 그렇죠. 리튬 인산철 LFP 배터리들에 대한 또 수요가 높아지는 거고요. 우리 기업들은 어때요? 우리 기업들은 양쪽으로 준비가 다 잘 되어 있나요? 정말 빠르게 대응을 한 기업이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3사별로 조금 차이는 있어요. 갑자기 2023년에 저희 이제 GPT 등장한 다음에 데이터 센터 수요가 크게 이제 확대가 되면서 사실 ESS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네. 대부분은 미국 내에서도 중국 배터리를 대부분 썼었죠. CATL, BYD 배터리를 썼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책적 수혜가 좀 있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IRA 때 바이든 정부 때보다도 네. 오히려 트럼프 정부 들어서서 관세부터 시작해서 장벽을 너무 높게 만들어 놓다 네. 보니까 중국 배터리를 받질 못하면 결국에는 빠르게 대응해 줄 수 있는 현지 생산 기업은 국내 3사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삼성 SDI가 이제 NCA 고출력 배터리 중심으로 해서 뒤에 이제는 냉각 시스템을 조금 대규모 데이터 센터로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냉각 시스템을 기존의 공랭식 이렇게 팬 돌아가는 형식 말고 이제 냉장고 같은 이런 순행식 방식으로 해서 데이터 센터의 과열을 막는 이런 장치들을 잘해서 인증을 좀 빨리 받았어요. 그래서 수주가 제일 먼저는 삼성 SDI가 시작되기는 했지만 올해 6월부터 사실 ESS는 LFP 저렴한 배터리가 안정적인 배터리가 네.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LFP 배터리를 만드는 곳이 없었다 보니까 사실 기술력도 있었지만 없었다 보니까 더 수주가 이루어진 것도 있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올해 6월부터 LFP ESS를 양산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정말 대규모 수주를 계속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기존에 있는 EV 전기차 JV 라인들 있잖아요. 거기를 빠르게 ESS로 지금 전환을 하고 있고요. JV는 이제 합작법인. 네, 맞습니다. 합작법인에서 어차피 이제 자기네가 투자한 회사에다가 줌을 줄 거니까. 네. 그래서 근데 사실 뭐 가동률이 좀 많이 안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전기차 합작법인에서도 그래도 50% 물량은 무조건 가져가기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 지금 보조금 9월 30일부로 끝난 다음에 4분기 때부터 지금 계속 안 나올 것 같잖아요. 그래서 생산량이라든지 가동률에 문제가 계속 생길 것 같으니까 지금 ESS 라인 전환하는 거는 오히려 EV 쪽에서도 OEM사들 입장에서도 흔쾌히 전기차 쪽은 뒷부분에 한 번 더 질문을 드릴게요. 네네. 일단은 그 에너지 저장 장치, 특히 이제 데이터 센터 수요에 어떻게 잘 또 대응을 하고 있는가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사실 그 리튬 인산철 LFP 그러니까 조금 저렴하지만 많이 팔 수 있는 거는 중국이 잘해왔잖아요. 네. 지금 뭐 미국이라든지 데이터 센터 수요가 많은 곳에서 지금의 입지는 좀 어때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중국 내부에서는 중국 기업들 걸 다 사용을 합니다. 이번에 15차 그렇겠죠, 5개년 계획이라고 해서 2026년부터 시작이 되는데 오히려 그쪽에서는 질적 성장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기존에 한 20개에서 30개 정도 늘어났던 기업들의 일부 구조 조정을 한 다음에 경쟁력 있는 뭐 CATL이나 BYD 중심으로 더 수요가 가속화되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한동안 왜 중국의 배터리 기업들 많이 막 망해 나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그 구조 조정이 정리가 된 거예요. 조금 더 되긴 해야 됩니다. 아직은 아직은 남았지만. 네,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긴 했지만
지금 현재 그래도 일부 업스트림하고 그리고 지금 셀 쪽으로는 어느 정도는 구조조정이 조금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원래는 ESS가 의무 할당제였고 이번에 올해 시장 경제로 조금 바뀌면서 기술력 있는 기업들만 살리겠다였었는데 네. 여기서 핵심은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데이터 센터는 늘어나야 되고 AI 발전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 다시 3년간 180기가 신규 수요를 무조건 맞춰라 이런 얘기가 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정도로 중국에서도 지금 데이터 센터 수요에 대한 ESS 확대가 두드러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뭐 CATL, BYD 쪽에서 그쪽을 많이 대응을 하고 있고 유럽도 데이터 센터가 많이 확산은 되고는 있는데 막 중국이나 미국 쪽 얘기처럼 그렇게 강하게 들려오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쪽도 뭐 한 10에서 15% 이상씩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성장률이. 거기를 대응을 하기 위해서 현지 공장을 CATL이나 BYD 쪽에서 많이 짓고는 있습니다. 그 외에 뭐 고션, EV 에너지 관련된 중국 기업들이 현지 공장을 좀 많이 짓고 있어서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유럽 쪽 데이터 센터 늘어나는 ESS도 좀 받긴 하지만 그 규모가 미국에는 조금 못 미칠 것 같고요. 다만 미국에는 중국 기업들이 아예 들어오지를 못하는 흐름이긴 합니다. 그리고 파나소닉 같은 경우에도 ESS 대응은 안 하기 때문에 일본의 파나소닉. 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중국 시장은 뚫기가 너무 어려워졌고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네, 맞습니다. 그쪽 산업이 너무 이제 커졌으니까 유럽에서는 또 중국 업체들과 경쟁을 해야 하는데 쉽지는 않고 그나마 이제 미국에서 관세 장벽이 됐든 보조금이 됐든 또 이제 특히 중국 배터리 업체와 미국의 자동차 업체가 같이 만들려고 하는 그 합작법인까지도 막 규제를 하니까 네, 한국 배터리 3사에게 또 기회가 같이 생기는 걸 테고요. 네. 최근에 보니까 그 테슬라가 삼성 SDI랑 에너지 저장 장치 그 공급 논의 중이라 하더라고요. 또 앞서서 7월이었나요?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한 6조 원 규모의 그 공급 계약을 맺었잖아요. 그러면 테슬라 입장에서는 한국 배터리 업체들과만 손을 잡아야 하는 겁니까? 일단 상황이? 아니면 다른 데랑도 하고 있어요? 사실 2027년 이전까지는 중국 기업들하고 여전히 하고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부분 수주를 주는 것도 2027년부터 약간 공급받으려고 하는 수주들이기는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조금 시간의 차이가 있기는 한데 테슬라 입장에서는 그 저희 바이든 정부 때도 단 한 번도 국내 기업들한테 수주를 줘본 적이 없어요. AMPC도 있고 FOC 규정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한데 네. 그리고 ITC도 내부에 있잖아요. 거의 프로젝트 들어갔는데 ITC 30%도 여전히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안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손을 잡는 이유는 계속 중국 제재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조금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테슬라 입장에서 우리가 뭐 세액공제도 좋고 지원금도 다 좋은데 그거 감안해도 중국산이 더 싸라고 맞아요. 생각을 했다면 네. 이제는 이거 중국 기업이랑 계속했을 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라고 네. 하면서 이제 물량 일부를 한국 기업에게 돌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네, 벤더로 이제는 공급망을 늘리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협력사로 훨씬 네. 더 많은 한국 기업들을 네. 그래서 아마도 국내 3사 기업들하고는 전부 맺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규모가 천천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물량에 대한 확보도 조금 필요한 상황이어서요. 네. 일단은 LG 에너지 솔루션은 7월에 공급 계약이 6조 원으로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고 네. 삼성 삼성 SDI는 논의 중이라고는 논의 기사 중. 나오고 있고 네. 그럼 SK 온도 가능성이 가능할 있지 거라고.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물량이 많으니까요. 네. 그럼 또 배터리 3사에게는 좋은 기회가 또 되고 있는 거네요. 네네. 그 중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히토류, 뭐 리튬부터 광물부터 뭔가 수직 계열화가 쭉 되어 있잖아요. 가격도 당연히 저렴할 테고. 그럼 또 우리 기업들은 그거랑 경쟁을 했었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조선이나 반도체처럼 미국에서 규제를 해줄수록 우리 기업에게는 훨씬 더 이제 유리한 측면이 생기는 거겠죠. 수요 측면에서는 유리하긴 하죠, 확실히. 왜냐하면 그래도 경쟁을 안 할 수 있는 큰 수요처가 되는 국가에서 대부분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원자재에 대한 규제가 그렇게 강해지면 아직까지는 원자재 국산화가 좀 힘들잖아요. 어려워. 저희가 당장 그렇다 보니까 이익률에 대한 부분이 조금 고민이 되는 상황이긴 하죠. 이익률. 네, 그걸 또 원가율이 봐야 좀 하는 올라가다 보니까. 네. 유한타증권에서 2차 전지 섹터 담당하고 있는 애널리스트 이한나 연구원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실적 발표들이 있었잖아요. 3분기 실적. LG 에너지 솔루션만 영업이익 한 6천억 네. 정도 흑자를 냈고 삼성 SDI랑 SKO는 영업 적자가 막 5,900억 원대, 1,200억 원대 여전히 마이너스였습니다. 네. 어떤 차이가 가장 컸어요? 우선은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EV 쪽도 괜찮았습니다. GM이 판매량이 좋았었어요. 그리고 테슬라도 일부 모델 Y 주니퍼랑 롱바디 쪽은 수요가 괜찮았었기 때문에 EV 쪽에서 들어온 부분들이 있었고요. LG 엔솔은 이제 전기차 쪽으로도 배터리 판매가 괜찮았다. 네. ESS도 2배 이상 외형이 성장을 했습니다. 6월부터 가동이 됐기 때문에 3분기 때는 더 본격화가 됐던 거였죠. LFP 쪽으로. 그래서 사실 EV, ESS 전체적으로 가동률이 좋은 가운데 아하. 예, 미국에서 특히나 좋았었기 때문에 AMPC 규모가 좀 컸고요. 세액공제 받은 거.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연말정산하고 돈 돌려받듯이. 예, 맞습니다. 거기에 물량을 못 맞춰준 OEM사로부터 환급금도 좀 들어왔습니다. 네. 공급 물량을 계약이 무조건 50%는 가져가게 돼 있었는데 상반기 때 못 가져갔던 부분들이 일부 들어오게 된 거죠. 그건 이제 예. 너희가 배터리 못 사갔으니까 예. 계약대로 돈으로라도 줘. 맞습니다, 이런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좀 고르게 실적을 잘 냈던 거네요. 네, 부분별로. 맞습니다. 그러면 삼성 SDI랑 SKO는 좀 어떻게 달랐어요?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직까지도 유럽 쪽 가동률이 대부분이잖아요. 미국 스텔란티스 쪽도 있기는 하지만 거의 가동이 못 되는 상황이어서 지금 총 7기가, 그러니까 30기가 정도는 내년에는 전부 다 ESS로 이제 전환을 하겠다라고 하는 중이고 나머지 7기가와트 정도만 남아 있겠다라고 할 정도로 수요가 안 좋았던 거죠. 근데 프리미엄 배터리를 대응을 하다 보니까 프리미엄 배터리요? 프리미엄 EV 쪽으로 배터리를 공급을 하다 보니까 고급 차량들.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볼륨 모델 대부분 저가형 모델들만 수요가 많잖아요. 그래서 고객사 수요가 유럽부터 미국까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EV 쪽에 대한 적자폭이 여전히 컸고 당분간 또 조금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ESS도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ESS도 살짝 이연된 물량들이 조금 있다 보니까 ESS 쪽에서도 조금 저조한 실적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K온은 ESS가 없는 흐름 가운데 EV가 전체적으로 좀 그래도 가동률이 많이 올라온 편이긴 하지만 네. 유럽 쪽하고 여전히 미국 쪽 수요가 좀 저조한 측면이 있다 보니까 계속 적자를 좀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온 같은 경우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보다 조금 더 이제 영업망을 네. 좀 더 강화를 해야 하는데 또 이제 중요한 게 전기차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에너지 저장 장치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수요는 정말로 막대하다. 빨리빨리 달라간다라는 이야기는 들었고 전기차는 어떻게 회복이 되고 있는 겁니까? 어때요? 현재 상황은? 미국과 유럽만 나눠서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저희는 배터리 공장이 그렇게 두 국가에 있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9월 30일부로 보조금이 폐지가 됐습니다. 보조금이 폐지가 되면 가뜩이나 지금 저조한 수요 가운데 저가형 EV 중심으로 조금 판매가 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4분기 때부터는 아마 수요 절벽의 길을 좀 걸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 정도 되면은 올해 대비 EV 쪽은 역성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전기차 보조금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듯이 왜냐하면 전기차가 많이 보급이 되고 있으니까. 근데 미국에서도 7,500달러인가요? 네. 거의 우리나라 돈으로 차 한 대 사면 거의 1,000만 원에 이르던 보조금이 9월로 끝났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럼 아무래도 소비자들은 또 움츠러들 수밖에 없을 테고. 네. 그러면 그 이후에 뭔가 판매 절벽 같은 게 있었어요? 확 줄어요? 아직까지는 그 모습은 보이고 있지는 한 않고요. 달여 지났습니까? 10월까지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11월, 12월이 사실 좀 걱정이긴 하죠. 안 좋은 시장에서 네, 맞습니다. 좋은 소식이 들려야 하는데 보조금도 없어지고 그리고 또 차를 사는 사람들은 막 8천, 9천, 1억 이상의 고급 차가 아니라
네. 저렴한 전기차만 사려고 하고. 맞습니다. 이거는 어느 나라나 비슷한 겁니까? 흐름들이? 사실 미국 쪽이 조금 더 강하고요. 왜냐하면 미국 쪽은 또 PHEV 수요가 뭐 그렇게 강한, 차라리 HEV가 조금 더 높고 하이브리드 자체가 높고. HEV가 하이브리드고 예. PHEV는 이제 플러그인 플러그인, 예. 하이브리드. 왜 하이브리드 차인데 코드 꽂아서 충전하는 차량들.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스텔란티스가 좀 잘하고는 있는데 대부분 PHEV를 잘 만드는 OEM사가 좀 없어요, 미국 내에는. 이제 그렇다 보니까 대부분 하이브리드나 아니면 이제 내연기관차 쪽으로 조금 가는 흐름들이 좀 있고요. 네. 문제는 내년에 미국이 또 중고 전기차가 많이 나와요. 딱 2년밖에 안 탄. 바이든 정부 때 리스 판매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23, 4년형이 2026년에 많이 나오는데. 그런 주기가 있으니까요. 중고차도. 네. 그게 내년에 많이 나오는 주기가 시작이 돼요. 네, 2023년형은 많이 안 팔릴 것 같은데 네. 2024년형이 생각보다 뭐 모델 Y의 아이오닉 해가지고 라인업이 나쁘지 않은데 2만 불에서 2만 5천 불 사이에서 거래가 될 것 같아서. 그게 그냥 개개인이 네. 돈 주고 산 차량이라면 뭐 3년 타고 5년 타고도 자기 마음이겠지만 네. 리스는 그 계약 기간이 있으니 네. 2년 끝나고 나오는 게 많다는 거예요. 네, 26년부터. 맞습니다. 네, 그럼 그게 신차 업체들한테 또 부담이고 맞습니다. 전기차용 배터리 공급도 쉽지 않을 수 있겠네요. 네. 그래요. 첩첩산중인데 전기차 시장은? 오히려 청첩삼중이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치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내년 주가의 변수는 EV 쪽에서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들의 기대는 예. 전기차보다는 ESS. ESS 쪽인데 예. 정말 안 좋을 거라고 봤던 전기차 쪽에서 조금 좋아지는 신호가 나오면 예. 또 주가는 빵 튈 수 있고 네, 그렇죠. 그게 또 이제 주시장 속성이니까 예. 그래요. 그러니까 좀 더 달라지는 포인트들을 그래서 우리가 좀 배워봐야 하는 거고 사실 그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증시에서 배터리 3사만 있는 게 아니라 소재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안에서 뭔가 좀 긍정적으로 달라지는 포인트 감지되는 건 없습니까? 최근에 왜 주가 오르는 거 보면 네. 2차 전지 소재 기업들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네, 맞아요. 우선 미국에서는 미국도 ESS 그리고 미국의 내년에 만약에 변수가 있어도 EV인데 네. 그 EV 중에서 다 저가형 그리고 ESS도 LFP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LFP 양극재를 빠르게 공급하는 기업이 내년까지는 승자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LFP 양극재를 공급해 주는 곳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네. 2027년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LNF가 좀 빠르게 그 양산을 하고 인증을 받고 하면서 지금 아마도 지금 SDI 향으로 조금 일부 대응을 하고 있는데 뭐 LG 에너지 솔루션뿐만이 아니라 SK온까지 제 생각에는 맞춰줄 곳이 없다 보니까 양극재는 필요하고 FEOC 규정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 거 받는 게 좋고 그러면 내년까지는 LNF가 3사를 다 대응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LNF한테는 좀 많이 바뀐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LFP 양극재를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 네, 양산이 가장 빠릅니다. 올해 3만 톤, 내년 6만 톤으로 해서 유일하게 3사에 필요한 양극재를 내년까지도 공급해 줄 수 있는 곳이 LNF 정도밖에 없어요. 다른 기업들 준비도 할 거 아니에요. 일단 시장이 LFP 그리고 ESS 중심으로 간다면 네, 맞습니다. 당연히 다른 데들도 야 우리 이거 빨리 따라가자 할 거잖아요. 네, 그래서 빠르게 준비를 하고 있어서 2027년이라서 아직 발표된 걸로 봐서는. 그러면 이게 또 네. 실적을 보면서 투자를 해야 하는 측면에서는 조금 먼 미래긴 하네요. 네, 그렇죠. 왜냐면 이것도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좀 부담이지 않습니까? 26년 실적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27년 실적? 근데 약간의 또 불확실성? 예. 왜 그 반도체 뭐 조선 철강 화학 다 산업의 사이클을 타잖아요. 경기에 따라서. 그동안에 사실은 2차 전지라는 게 새롭게 탄생한 기술이고 산업이다 보니까 사이클이 거의 없었는데 지금은 어떤 이제 사이클이 만들어져 간다라고 보시나요? 사이클이 좀 만들어져 가려면 네. 기술이 그러니까 LFP 기술은 많이 성숙화가 됐고 했는데 아직도
우리가 정말 EV 중심으로 봤을 때는 한 420에서 450km 이상의 주행 거리가 나올 수 있는 배터리가 경제성이 확보가 전혀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도 기술을 조금 보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이클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LFP만 가지고는 EV나 ESS는 그럴 수 있겠지만 EV 쪽 산업이 주된 이 산업으로 전기차가 아직 우세하다고 볼 수는 좀 없거든요. 그래서 롱레인지 쪽에 대한 기술이 이제 경제성이 확보가 돼요. 그 경제성의 확보라 함은 아시다시피 보조금이 없이도 이익률이 나오는 시장. 그래서 그 세그먼트를 OEM사들이 확산을 시켜서 모델 수도 늘리고 옵션도 늘리고 하는 그때까지는 조금 사이클이 만들어지기에는 시기상조지 않겠냐 이렇게 그러니까 보고 있습니다. OEM이라고 하는 게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 네네. 거의 뭐 450, 500km 이상을 가는 차량을 그 배터리를 이제 장착을 해서 그것도 보조금 없이 잘 팔 수 있다면 네. 그럼 뭐 이제 전기차 배터리 시장은 또 엄청나게 화랑이 될 텐데 네. 이 포인트는 좀 같이 지켜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유한타증권에서 2차 전지 배터리 섹터 담당하고 있는 애널리스트 이한나 연구원 통해서 배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윤석열 정부 당시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부부 자택과 김건희 씨 사무실, 관저 공사를 담당한 21g 사무실 등 7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김 씨 측은 압수수색에 반발했습니다. 김건희 씨에게 금거북이 등을 선물하고 그 대가로 고위직에 임명됐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오늘 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습니다. 이 씨는 포토라인에 서지 않으려고 지하주차장에서 취재진 특검 측과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국가정보 자원 관련 화재로 피해를 본 정보 행정 시스템이 95% 이상 복구되면서 정부가 재난 위기 경보 단계를 기존 심각에서 경계로 한 단계 낮췄습니다. 전문 투자 자문 능력이 있는 것처럼 속여 2천여 명으로부터 151억 원의 서비스 제공료를 가로챈 혐의로 투자 리딩 조직원 47명이 경찰에 검거돼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자, 애프터 서비스 시간 유혜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방금 저기 라디오 정보센터 갔을 때 해주신 말씀 좀 해주세요. 무슨 뭐 아니, 문자가 돌았다면서요? 네, 얼마 전에 제가 그 문자 체크하면서 본 건데요. 예. 이대호 기자님 이름으로 리딩방을 하는 분이 있는데 어, 가짜죠? 이렇게 문자가 왔었어요. 당연히 가짜죠. 저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누구한테 뭐 주식을 추천하고 뭐 사람 알아할 능력이 없어요. 네. 이게 사실은 조금만 이름 알려지면은 그 사람 이름으로 가짜 단톡방 그쵸. 만들고 텔레그램방 만들고 하는 그 뭐라 해야 되나 사칭. 네. 사칭 범죄 정말 많거든요. 저희 출연자분들을 사칭하는 그런 네. 데들도 많고 절대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남이 쉽게 돈 벌게 해주겠다라는 것 자체를 믿으시면 안 됩니다. 쉬운 길은 절대 없고요. 자, 애프터 서비스 시간 들어가 보죠. 어떤 질문들이 들어와 있나요? 네, 민경애 님이요. 실손보험과 실비보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하셨습니다. 일단 공식적인 그 실손 의료보험 이게 이름이고요. 이걸 줄여서 실손보험이라고 부릅니다. 저희가 어제 경제상식 퀴즈 네. 정답이 실비보험이 아니라 실손보험이었던 이유가 바로 이거고요. 예전에는 그냥 실제 비용을 내가 쓴 만큼 청구를 하면 네. 내어준다라고 해서 실비보험이라고 많이 불렀는데 공식적인 용어는 실손보험입니다. 실손. 다음 질문은요? 네, 6464님이요. 제가 70대 후반인데 주변에서 4세대 실비로 전환하라고 추천을 합니다. 5세대가 나온다는데 그건 또 뭔가요? 하고 문의를 주셨는데요. 네. 실손보험은 가입 시기에 따라 세대를 구분하고 보장 내용이 달라집니다. 2021년 7월부터 현재까지는 4세대만 판매가 되고 있고요. 1세대는 보장폭이 가장 넓고 2세대부터는 모든 보험사가 조건이 같아졌고 일부 비급여 항목을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3세대에서는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 MRI를 특약으로 분리했고요. 4세대는 비급여 전체를 특약으로 분리하고 병원을 자주 가지 않는다면 보험료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5세대의 핵심은 경증, 비중증 질환에 대한 보장을 줄이고
암이나 뇌혈관 등 중증 질환에 대한 보장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이게 지금 논의 중에 있는 거고요.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내용을 확인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5세대 실손보험이 어떻게 설계돼서 나오느냐를 봐야 하는데 일단 방향은 똑같죠. 거의. 본인 부담금 높아지고 그죠. 보장범위 축소되고 또 보험사의 손해율이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다음 질문은요. 네, 남유림님이요. 요즘 실손보험 자동 청구가 되는 병원이 늘어나서 편해진 것 같아요 하고 의견 주셨습니다. 이거 아직 모르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실손보험 내가 이용을 하고 요즘에 각각 따로따로 청구를 해야 되잖아요. 물론 네. 영수증이나 그런 거 이제 찍어서 어플리케이션으로 올리면은 바로바로 또 입금이 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보험사 세 군데 쓰고 있다. 그럼 그 앱을 다 세 개를 써야 돼. 막 이런 불편함이 있는데 그 실손 24라고 합니다. 실손 24 애플리케이션 혹은 인터넷 웹에서도 네. 가능하고요. 이게 보험개발원에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큰 병원들과 여기랑 바로 전산으로 이어지게끔. 그래서 내가 영수증 사진 찍어서 올리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내가 비용 쓴 거를 넘겨서 보험사가 나에게 네. 입금해 줄 수 있게끔 자동화된 건데요. 다만 이게 아직까지 연계된 병원이 한 1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네. 왜 병상이 많은 병원 중심으로. 네. 그래서 우리 동네에 있는 의원들은 많이 여기가 연계가 안 되어 있는데 네. 참여 요청하기 기능으로 내가 참여를 또 요청할 수도 있겠고 또 많은 병 의원들이 참여해 주실수록 또 국민들은 또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거겠죠. 또 내가 보험료는 내는데 보험금은 제대로 청구를 못해서 못 받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경우도 좀 방지를 해야죠. 마지막 질문. 여기 시간이 안 되는구나. 예,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겠네요. 유혜진 리포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1, 2부 벌써 마칠 시간이고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좀 증시의 변동성이 큰 편인데요. 오늘 코스피는 0.7% 오른 4,032 그리고 코스닥은 0.5% 내린 897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